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글의 핵심을 잘 파악하면요, 내신이나 모의고사의 단골 유형인 주제 파악, 요지 파악, 그리고 제목 찾기, 이런 유형에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에 관한 글을 읽었다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진혜수라고 합니다. 이토록 심플한 영문법이라는 문법 개념서를 집필하였고요. 이 책은 문법을 오랫동안 배워도 늘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고등 영문법 120개 필수 개념을 표로 간결하게 정리한 그런 교재입니다. 또한 유튜브 헬스토리 영어 채널을 통해서 이 교재에 대한 개념 설명을 포함한 이런저런 문법 위주의 강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학습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점이에요.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암기만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좀 더 깊은 이해와 심화된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가는 아이들이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 해도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학습 방식의 전환 실패, 즉 변화된 평가 방식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중학교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 범위의 차이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라고 하면 교과서 본문 두세 과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듣기 말하기 스크립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 교과서 본문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외부 지문들이 들어옵니다. 이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집의 지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실제로 암기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요인은 평가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로 성적이 주어지죠. 절대평가로 성취도가 나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정 기준 이상을 성취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어렵고 심화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심화된 이해력을 중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잘 받고서는 나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야,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자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면요, 지문 난이도 그리고 이 흐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다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암기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해력과 깊은 사고력이 없으면 이 기존의 성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는 또 전국 단위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좋은 성취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내가 전국적으로도 정말 1등급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성적인가, 내가 전국 단위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인가,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릴 때 벌어진 영어 격차를 고등학교 때 좁힐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극복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은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듣기, 말하기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유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금 이 수능이라는 제도, 그리고 내신이라는 제도는요, 그렇게 유창성만 평가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요, 깊은 그런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창성만 가지고는 이 시험에 적합한 능력을 가졌다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어 환경에 접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물론 습득하기에 유리하고 거부감이 덜 있는 채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직접 독해 지문을 분석하고 학습하면서 추후에 차차 쌓아 나가서도 이 대한민국 영어 시험에서는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신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예 암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아이들이 기억해야 될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통째로 지문을 보지 않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통암기는요,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문장 단위의 부분 암기예요. 이런 문장 부분 암기는 효과적입니다. 이 문장 부분 암기라는 건 이 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뜻인지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문장의 부분을 가리면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려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많은 부분을 본인이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These devices make life more convenient. 이 기기들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을 먼저 여러분이 한 5번, 6번 곱씹으시면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뒷부분을 가려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뒤에 있던 두 단어 more convenient만 가리고 앞에를 보시면서 이 기기들은 삶을 만든다. 삶을 어떻게 만들었지? 더 편리하게. 편리한 영어로 convenient 그리고 더는 more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 more convenient가 들어갔었지? 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셨으면 그 다음엔 조금 더 가리는 범위를 넓히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주어 these devices만 남기고 뒤에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해석을 보셔도 좋아요. 해석을 보시면서 이 기기들이 삶을 만든다였으니까 make life 그리고 더 편리하게가 more convenient였지 하면서 이제 더 많은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요, 모르겠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손 치우면서 확인하세요. 맞다 이거였지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제가 실제 가리키는 고2 학생들의 시험 범위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일부러 달달 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업 준비를 할 때 한 번, 그리고 수업을 제가 4반을 들어가거든요. 이 4반의 수업을 할 때 각각 한 번,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한 번, 이렇게 총 6번을 문장을 제대로 깊게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5번, 최소 5번은 제대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의 부분을 가리면서 이때 해석을 보면서 해도 좋으니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통째로 지문을 보지 않고 눈 감고 달달달 외우는 것과는 달라요. 자, 이렇게 문장 단위의 부분 암기가 저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에 맞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장 단위로 암기를 하면 최소한 3등급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들을 이렇게 학습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요. 나머지 1등급과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이 글에 있는 주제를 직접 써보는 연습도 해야 하고 이 글의 흐름까지 좀 더 크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하죠. 문장 단위는 사실은 나무를 보는 일이에요.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일인데 이 일이 내신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장을 좀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숲을 보는 방법과 합쳐진다면 1, 2등급까지도 가능하겠죠.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시작한 중학생,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기. 학생들이 중학교 때 성취도 A, B 받고 나면요, 나는 영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자만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큰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단어는 많이 암기해둘수록 좋고 지문은 다양하게 많이 읽어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다다익선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단어, 문법, 독해를 통합적으로 학습하시라는 거예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 놓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영역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중1이니까 이번 방학에 단어만 공부할래요. 혹은 저는 문법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는 문법만 공부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영역을 나눌 때 구문이라는 영역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 구문이라는 건요, 문법이 문장에서 어떠한 모양새로 나타나는가, 어떤 모양으로 실제 글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학습도 결국은 문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단어 학습, 문법 학습, 그리고 독해 학습이 모두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학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문법만, 독해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문법, 그리고 독해, 단어를 요일이나 횟수, 그리고 시간만 달리해서 계획해서 한 번에 통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낯선 소재의 다양한 지문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교과서 외에 어떤 글이든 좋아요. 다른 문제집에 있는 지문도 좋고요. 신문 기사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핵심은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글도 끝까지 읽어보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혹은 내신 시험에는요, 내가 낯설어하는 지문도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 속에서도 내가 이 글의 핵심, 이 글의 주제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핵심어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글의 구조 자체가 주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단서가 되기는 거죠. 따라서 이 단서를 통해서 내가 글의 의미를 파악했던 경험이 쌓여야 돼요. 낯선 소재의 이런 다양한 지문을 읽고 내가 내용을 파악했던 이 경험이 쌓이면요, 여러분이 고등 독해를 하실 때 지문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단어가 어렵더라도 내가 읽으면 결국은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독해 끈기가 생깁니다. 이런 자신감과 끈기는 고등 독해의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국어 독서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중학교 시기는요, 비교적 대입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예요. 이럴 때 한국어 독서도 많이 해두셔야 돼요. 한국어 독서를 많이 하시면 사고력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해력도 길러지거든요. 결국은 한국어를 통한 이 문해력이 영어 학습에서도 이어집니다. 결국은 같은 언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중학교 시기에 독서를 많이 하시면 고등 국어 그리고 고등 영어에서 모두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이 영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아이들한테 단어를 가르쳐 줄 때도요, 예를 들어 orally라는 단어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 orally가 말로, 구두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이 단어는 구두로라는 뜻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 중에서 표정이 멍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구두로? 구두를 신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입으로 말한다는 뜻이야. 구두라는 게 이 구가 입 구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제서야 끄덕끄덕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도 아이들이 영어로 이해하기도 벅찬데 이 한국어까지도 같이 배워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고 정말 많이 느끼고, 또 같은 글을 읽어도 아이들이 한 줄 한 줄은 잘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고 나서 얘들아,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또 벙찐 표정을 지어요. 이 글을 읽고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한 문장은 어떻게 그냥 수업을 따라는 가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독서가 정말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고등 영어 등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글의 핵심을 잘 파악하면요, 내신이나 모의고사의 단골 유형인 주제 파악, 요지 파악, 그리고 제목 찾기, 이런 유형에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에 관한 글을 읽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글의 소재가 스마트폰입니다. 이거는 어떤 아이들이든지 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한 문장으로 말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핵심을 놓친 학생들은 지엽적인 문장 하나, 예시 하나에 초점을 맞춰요. 뭐 예를 들어 앞부분에 그냥 스마트폰의 종류가 예시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이 글은 스마트폰의 종류에 관한 글이에요. 이렇게 작은 부분, 지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핵심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태도, 스마트폰의 장단점과 같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에 있죠. 그래서 이 단어와 문법 실력도 물론 받쳐줘야 되지만 정말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모든 글을 읽고 그 글의 주제문, 그리고 요약문, 제목,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글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쓰시면 그게 주제문인 거고요. 이 글의 흐름을 반영해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시면 그게 요약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하나의 신문 기사라고 생각하고 제목만 봐도 뭐에 관한 글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제목을 붙이시면 그게 바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실 때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우선 이 쓴 주제, 제목, 요약을 모두 영어로도 바꿔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너무 힘드시다면 번역기의 도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바꿔놓으시면요. 내신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역시도 핵심을 묻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팁을 드리자면요. 내가 글의 주제, 요약, 제목을 써놓긴 했는데 제대로 써놓긴 한 건지 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요즘에 AI 정말 잘 돼 있잖아요. AI한테 원래 지문 보여주고 자기가 쓴 주제, 제목, 요약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이 지문을 읽고 이 세 가지를 써봤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글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지 점검해줘. 이렇게 물으시면서 자기가 제대로 썼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교육 없이 AI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 가능할까요? AI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장 단위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래? 혹은 나는 중학교 1학년이라 잘 이해가 안 돼.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래?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짜 내가 눈앞에 있는 선생님보다 혹은 학원에서 만나는 학원 선생님들보다 좀 더 계속 귀찮게 하면서까지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연습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말할 때도 여러분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런 학생인데 말하기를 지금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대화를 연습하려고 해. 나를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면요. 실제로 음성을 주고받으면서 대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요. 선생님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질문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AI가 나를 구박하지도 않고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죠. 따라서 이렇게 내가 무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는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라고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도요. AI한테 답을 물어서 와요. 선생님, 객관식 문제를 봤는데 AI가 이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이래요. 이렇게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AI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AI가 정말 100% 모든 걸 다 알고 정말 정확한 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AI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찮아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해도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가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았을 때 내가 문장을 분석을 했는데 AI가 오히려 틀렸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이 아니야, 이거는 왜 너가 목적어라고 판단했니? 내가 보기엔 보어야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AI를 학습 비서처럼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진짜 사고력과 독해력 같은 것을 기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평가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학습지 자체를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 수행평가인데 너가 예시 답안 좀 만들어줘. 선생님이 이런 주제로 쓰래. 라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사실상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 글쓰기 같은 걸 할 때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암기해서 써야 될 때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내용은 와 정말 기발하다. 이걸 어떻게 했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시험 볼 때도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수업을 듣고 나서도요, AI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제가 검색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문장 바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학원에서도 학교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지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 학교에서 제시한 이 문제가 정확도가 높은지 정말 맞는 문제인지 그거부터 점검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실제 수업, 수행평가, 그리고 시험 대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작성했냐 이런 것보다는 준비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글쓰기 평가가 있었다면요, 초안 작성 단계를 추가를 해요. 이 초안은 이제 그냥 휴대폰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공지를 해버립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를 AI한테 얻더라도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작성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는 준비도를 추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글을 써야 된다면 이 글쓰기 최종 수행평가 날에 이 스마트폰의 사진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프린트하거나 어려운 사진을 붙이게 해서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정말 성실하게 참여를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저는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글쓰기 수행평가를 한다고 할 때 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거 문법 맞나요? 하고 여러 번을 굉장히 애타게 물어봐요.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너무 대견하고 예쁜데 학원을 다니는 뭔가 도움을 받을 환경이 되는 학생들은요, 학원 가서 피드백을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AI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에게도 피드백을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줌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평가 영역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의 정말 정의적인 면까지도 측정할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고도 발달 시대에 영어 공부는 꼭 필요할까요? 네, 학생들이 교실에서도 정말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 번역기 다 있는데 영어 왜 배워요? 선생님,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영어 공부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 학생한테 되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멋진 풍경을 보았을 때 그 풍경을 직접 보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좋은가요? 당연히 전자겠죠.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웅장하고 멋질 겁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 느껴지는 감동이 있듯이 영어를 자기가 직접 이해하고 그 자체로 봤을 때만 느껴질 수 있는 세상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도구를 장착하는 거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요? 내가 그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어 학습을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질 수 있는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실력 상승을 위해 추천할 만한 사이트가 있나요? 저는 breakingnewsenglish.com이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문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요, 같은 신문 기사라고 해도 난이도별로 여러분이 수준별로 읽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0단계에서 6단계까지 레벨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0단계는 단어나 구문의 수준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6단계로 갈수록 단어 수준도 높아지고 구문의 복잡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시고 싶은 수준,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걸 골라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 하단에는요, 단어와 뜻을 연결하는 활동 같이 이제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학습지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좀 더 깊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활용하실 때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기사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강, 교육, 기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만 읽지 마시고 내가 좀 낯설어하고 익숙치 않은 소재의 분야도 꼭 누르셔서 기사를 접하시길 바래요. 고등학교 지문들은요, 굉장히 소재가 다양하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소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기사를 접해두시면, 다양한 종류의 기사를 접해주시면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팁은요, 이 기사를 읽으시고서 이 기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글이더라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이런 습관이 생기면요, 여러분이 핵심을 요약하는 힘이 생깁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직 영어 교사가 추천하는 영어 단어 공부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어를 기억하실 때 단독으로 단어만 보시는 것보다는 문맥 속에서 학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사전에 검색하실 때도 뜻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문을 같이 보시는 거죠. mistake, 실수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기억하실 때도 mistake 실수, mistake 실수 하면서 계속 뜻과 영어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문을 함께 보시면 anyone can make a mistake 이런 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을 같이 공부하시면요. 아, 실수를 하다가 영어로 make a mistake이구나. 실수한다는 걸 do라고 쓰지 않네. 하면서 이 실수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동사가 뭔지도 함께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어울리는 짝이 되는 단어를 collocation, 연어라고 하는데요. 콜로케이션 학습이 저절로 되는 거죠. 따로 공부를 문장 속에서, 단어 속에서 분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지문 속에서 단어를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독해를 하실 때 우선 주제를 먼저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몰랐던 단어를 형광펜을 쳐주세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들을 찾아보시면 이 지문 자체가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문 속에서 단어를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기억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단어 학습법이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 학생들이 필기는 열심히 하고 수업은 잘 들어서 겉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단어를 혼자 제대로 외우고 문장을 직접 한번 분석해보고 이러는 혼자만의 학습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학습에는 소극적인 거죠. 공부의 겉모습만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이해를 안 하고 수업 듣는 거랑 필기만 열심히 하는 건요, 그냥 과제 수행을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죠. 두 번째 특징은요, 기초 부족의 악순환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시험 범위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이 단어 뜻이 뭐야? 라고 하면 버벅일 때가 많아요. 내신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의 뜻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다른 중학 수준의 단어를 물어도 조금 버벅이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주어가 어디고 동사가 어딘지도 파악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경우에는요,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험 기간에는 어찌저찌 이 내용들을 간신히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도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지문이 살짝만 변형이 돼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시험이 없는 기간 있죠. 방학 같은 이런 황금기에 이 기초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단어도 외우고 구문학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이미 시험 기간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드디어 방학이다.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또 기초를 보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하위권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성적이 오를까요? 저는 학년 고집을 버리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언어에는 학년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등 영어, 초등 영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교육과정의 편의상 구분을 하는 거지 언어는 이렇게 칼같이 나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이건 초등학생만 쓰는 단어, 이건 고등학생만 쓰는 단어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부족한 수준을 찾으시고 그걸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먹는 약이라고 해서 따라 먹는다고 내가 나아지진 않잖아요. 나의 증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수준의 단어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중등 단어장을 보셔야 돼요. 주어 동사 파악이 너무 힘들다 하면요. 기초 구문고제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학년의 압박보다는 자기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제 많이 풀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문제도 많이 풀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만 많이 풀면 성적은 오를 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 중에서 책상 위에 이따만한 두꺼운 문제집 올려놓고 이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수업도 뒷전입니다. 수업은 잘 안 들어요. 그냥 이 문제 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막상 어떤 지문을 주고 자,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핵심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훈련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필요한 정말 기초적인 과정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풀이는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기초적인 3단계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다 아셔야 돼요. 이 내신 시험이라는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이 시험은요,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부터 다 외우시고, 두 번째로는 모든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파악도 하시고, 여기엔 왜 ing가 붙어 있고, 여기는 왜 s가 붙어 있지? 이런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의 내용이 뭔지, 핵심 내용이 뭔지를 한 문장으로도 바로 말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언어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3단계가 된 다음에 문제를 통해 이해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앞에 3단계를 빼먹고 문제만 푸는 학생들 많죠. 그러고는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단계가 없이 문제만 많이 푸는 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물이 왠지 묻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이 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물 다 새어 나가죠. 이 친구들은요, 시험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지문이 변형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의 핵심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냐가 아니라 이 지문을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하고 이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문법 학습은요, 꼭 필요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정확한 영어의 사용을 위해서예요. 문법 지식이 있으면요, 오류를 판단할 수 있고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어로 뭘까요? 만일에 I love read books 이렇게 말하면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제가 지금 틀린 문장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I love read books 어떻게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될까요? 네, 여기서 read를 to read 혹은 reading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과연 이게 틀린 문장인지 이것을 판단하는데 문법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원어민들은요, 수십 년간 이 영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이 뭔가 이상하고 여기서 뭔가 고칠 게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용어를 배우지 않아도 원어민들은 여기서 read가 to read, reading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요, 직감적으로만 이걸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재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이 내재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을 명시적으로 반드시 학습을 해야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오류를 짚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시험을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죠.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문법이에요. 내신 시험에서 어법 관련된 문항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도 어법성 판단 유형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걸 내가 감으로만 풀기에는요,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요. 신뢰도도 떨어지죠. 따라서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 사용과 시험 대비를 위해서라도 문법 공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법 공부가 너무 어려우실 경우에는요, 이 한국어로 된 문법 용어나 설명을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문을 자주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어는요, 실제 문장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감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요, 이렇게 영어 환경에 노출될 시간이 부족하죠. 여건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감을 최대한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예문을 접하는 겁니다. 예문을 접하면 이 영어에 대한, 문법에 대한 감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ice to meet you, 이 문장 들어보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 Nice to meet you 이 문장을 접할 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to는요, 투부정사의 to고요.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건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다 겁먹고 도망갈 겁니다. 우리는 이 nice to meet you라는 문장 자체를 여러 번 말하고 들으면서 익힌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 이 to가 투부정사였다 라고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몸에도 오래 남아요. 따라서 문법 용어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문법 설명이 있으면 거기 포함된 예문들 있죠? 이 예문들을 직접 소리 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영문법들은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렇게 단원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상 고등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얘들아 같은 대신데 이 대신 무슨 대실까? 라고 물으면 그 분리되어 있던 개념들 중에서 어떤 걸 고를지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비교했을 때 어려워하는 개념들을 표로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개 개념을 모두 표 안에 넣었어요. 어떤 개념도 줄글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that, 접속사 that,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과 동격의 that도 또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동격의 that까지도 셋을 표로 비교하는 그런 단원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예문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지문에서 만났을 때 헷갈려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를 구분해 넣었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도 따로따로 배우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문장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한 표 안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 핵심 영문법이라고 되어 있고 12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전처럼 활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게 제 처음에 출간 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한 권으로 중고등학교 때 끝낼 수 있는 문법 사전을 만들자.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보기엔 조금 어렵더라도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내가 분명히 열어보게 되는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내가 더 알게 되는 내용이 있다면 빈 부분에 추가해 가면서 하나의 사전처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단어를 소리로 익히시는 학습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어를 외우실 때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만 쓰시면요, 귀로 들었을 때 못 알아듣습니다. 즉 읽는 영어, 쓰는 영어랑 듣는 영어를 따로따로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이라는
라는 뜻의 단어 negative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단어의 미국 표준 영어 발음은 negative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 단어의 발음을 물어보면요, negative요 라고 대답을 해요. negative. 자, 이렇게 negative라고 기억을 했던 학생들은요, 듣기 평가에서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효과, negative thinking, 부정적인 생각,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분명 눈으로는 아는 단어인데 못 알아챕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야? 무슨 뜻이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실 때 요즘 온라인 사전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단어 검색하시면서 옆에 스피커 모양으로 된 버튼 눌러서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 소리와 함께 단어를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 학습에는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우리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배운 거 아니잖아요. 꾸준히 이 한국어를 쓰고 들으면서 점점 익숙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목표를 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30개 외워야 돼, 단어 50개 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루에 5개를 외웠을 때만 꾸준히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루에 5개씩 꾸준히 외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지예요. 그리고 이 꾸준함에는 정확한 방향도 필요한데요. 방향을 설정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향을 꼭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이 고등 문제집을 봐야 해. 이런 걸 따르실 필요가 없이 나의 수준에 맞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지점을 찾아서 그 방향에 맞게 꾸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영어에 대해 갖는 감정도, 그리고 영어 실력도 상승되는 날이 올 겁니다.